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1학번 지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우선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업 관련 인터뷰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등학교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주로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방식은요. 저는 좀 개념을 철저히 하자 이런 주의여서 선 개념, 후 문제풀이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수학 부교재로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유명한 개념서를 사용했었는데 저는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개념서를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진짜 단순히 이제 정독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진짜 머리글부터 답지 마지막 온점 하나까지 다 읽었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책에 있는 모든 글씨 하나하나를 다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정말 알짜배기만 남겨놓은 게 이제 책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머리글도 괜히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의 모든 것을 온전히 흡수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념서를 여러 번 읽고 또 그냥 무작정 쓰기도 하고 이런 음, 방식으로 모든 과목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개념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음. 당연히 뭐 개념이 철저히 돼 있으면 문제도 푸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념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거는 개념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집에 훨씬 더 가까운 책이긴 한데,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이라고 하죠. 위에 잠깐 조금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읽어가요? 수학의 정석을? 수학의 정석이 개념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닌가요? 저는 음.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는 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다짜고짜 문제만 나오진 그렇죠 않죠. 그렇죠.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학 교재를 썼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는 수학의 정석 음, 정도면은 개념에 충실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작정 읽기도 그, 하고 쓰기도 하고 개념 파트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 파트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아 문제 파트는 음, 그런 말이 있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문제를 읽으면서 발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음,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문제를 진짜 수식을 작성해서 푸는 것도 있는데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아, 이 음, 문제는 여기 이 단어, 이 문제의 이 단어는 그 뭐를 이용하라는 힌트겠네? 이런 음, 식으로 문제를 읽었던 것 음, 같아요. 문제를 읽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제가 다 별표를 쳐놓거나 인덱싱을 해놓거나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개념 같은 경우는 거의 세네 번 다 온당하게 읽은 것 같아요. 뭐 개념은 음.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학습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는 혹시 뭐 좀 주로 썼던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죠. 여기 학습 계획표. 음, 저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개인마다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뭐 스터디 플래너에 정말 열심히 작성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음, 어디까지 음, 그리고 이제 막 거기다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형광펜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스터디 플래너의 진심인 편은 아니어서 음, 저는 딱 깔끔하게 날짜가 있으면 국어 뭐 풀기, 뭐 수학 뭐 풀기, 영어 뭐 풀기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깔끔하고 단조로워서 오히려 그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친구들도 있어서 음,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의 정석에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거는 인덱싱도 해놓고 별표 쳐놓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집을 거의 한 두 번씩은 푼 것 같아요. 음, 네, 모든 문제집을 두 번씩 풀면서 처음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처음 풀었을 때 어려웠던 문제 아까 별표 쳐놓거나 인덱싱 해놨던 그런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 문제는 좋은 문제다라는 게 음, 네, 굳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개념과
뭐 풀이법을 학습하기에 좋은 문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인덱싱을 해놔서 나중에 두 번째 2회차에 풀 때 그런 문제들만 골라 풀고 네,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고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일단 당연히 성적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으로 했고, 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교과와 다른 점은 교과는 이제 거의 교과 성적만 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에 더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뭐 세특 사항, 동아리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특 사항에 제가 지리를 거의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다 녹여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기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에서 생활한 것이 그 생기부에 이제 온당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지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예를 들어 딱히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한 게 아닌데 어느샌가 이제 수행평가를 보니까 지리적인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국어에서 예를 들어 남한산성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남한산성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했을까 이런 거 이제 지리적으로 보기도 하고 지도에서 남한산성을 보면서 아 남한산성은 뭐 고도가 이래서 방어하기 유리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든지 국어에서는 그런 경우 중국 과목에서는 뭐 중국의 행정구역 중국에 4대 직할시가 있다 이 직할시는 왜 존재하고 얘네의 면적과 인구는 어떻게 되고 아니면 수학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던 것 같은데 통계 과목에서 그 내분점 외분점 통계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이제 인구별 가중치를 둬서 어디에 도서관을 입지하는 게 적절한가.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제 보완하고 싶은 점 중 하나인데 생기부에 제가 적었던 세특 사항 중에 사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의 한계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연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말한 이제 도서관을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인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네.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 중 하나인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미리 이제 들어가서 뭐 거기는 교수님들이라던가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쓰신 연구하고 계신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도 세특에 그러한 비슷한 연구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 입장에서 간이 연구를 진행해 본다던가 그러한 세특을 썼으면 좀 더 다채롭고 매력 있는 생기부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보완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보완점까지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지리를 원래 또 좋아했다고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그런 주제로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원했던 대학이 서울대였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서울대 지리학과를 왔으면 원래 목표를 했었던 게 지리학과였던 거죠. 네, 거의 일관되게 거의 목표가 지리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오히려 그러면 더 아주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 사실 서울대학교라는 게 그리고 저희 지리학과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는 학과예요. 제가 알기로 7개인가 9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넣을 수 있는 대학교도 그냥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대학교도 많지 않아서 좀 리스크가 커서 고등학생 때는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해서 좀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의 보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미리 좀 정보를 확인해서 관련된 연구를 뭐 예비 연구 수준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고등학교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출신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아무래도 강원 지역이 아니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학교 자랑도 좀 해주시고 네, 출신 학교니까. 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양구군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양구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의 위도상
이제 중심이라는 위도 경도상 중심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토의 배꼽이다, 한반도의 배꼽이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해마다 배꼽 축제라는 것도 개최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행정구역 면에 행정구역 중에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이라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국토 정중앙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에 저희 양구군이 좋은 점은, 강원외국고등학교가 좋은 점은, 그 사실 양구군이 이제 도시는 아니에요. 조금 촌락 지역인데, 농촌 지역인데,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놀거리도 별로 없어요. 이제 조금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는 것보다는 이제 학업에 좀 더 온당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고 이제 전원 기숙 학교예요. 3년간 의무적으로 전원 기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혼자라면 이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상암 선생님들이 감동해 주시고 잡아주시면서, 또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고 밤 1시,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고, 주말에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 일정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집에 가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공부 그만하고 싶고 지치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네, 거기서 정말 관리를 잘해주고 정말 본인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정말 최적의 공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그 강원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받는 전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 학생들을 몇 프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인재들을 몇 프로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들어갈 때는 보통 그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인재를 받았어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당연히 이제 일반 전형,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상관없이. 네네. 그 음, 외국어 고등학교는 광역 단위 모집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중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음, 전형이 가장 큰 것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형으로는 저는 일반 전형에 서서 다른 음, 전형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사회 배려자 전형, 음, 아니면 뭐 군 자녀 전형. 예, 지역색이구나. 확실하진 않은데, 네네. 아니면 그 양구군에 있다 보니까 그 양구군에 있는 중학교에서 음, 의무적으로 한두 명씩을 선발했던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친구가 중학생이 공부에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강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걸 적극 추천하겠네요. 예, 사실 저는 주변 사람이 굳이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아니더라도, 외국어 고등학교 아니더라도 뭐 과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를 가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고등학교, 기숙고등학교 생활, 특목고 생활, 자사고 생활 이런 게 단순히 이제 공부만으로는 단순히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숙학교니까 친구 교우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네, 과도한 경쟁 이런 거에 서 상처를 받거나 이제 심하면은 그걸로 이제 전학을 가는 이탈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해서, 사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인이 이런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강력 음, 추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학년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124명이었거든요. 과가 음, 3개였는데 영어과, 중국어과, 음, 일본어과 두 반 두 반 한 반 해서 음, 5반 125명이 정원이었는데, 저희가 입학할 때는 뭐 미등록한 친구도 있고 해서 124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탈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100명 조금 넘게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건 없었건 지나고 보니까 학업에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혹시 있다면. 네, 저는 그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사실 20살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살았었는데요. 강원도 양양 지역도 이제 시골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자연을 접할 기회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골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이제 집 앞에 바로 강도 있고 집 뒤에는 산도 있고 음. 야생동물도 가끔 튀어나오는 그런 곳에 살았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저희 또래 친구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거의 맨날 저의 유일한 친구는 이제 강아지. 저희 강아지와 이제 같이 밭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강아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강아지와 같이 그냥 냇가 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뒷산 가서 나무도 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인원은 많았어요.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는 동네 친구가 없어서 사실 뭐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으면 제가 혼자 막 시내까지 놀러 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랑 놀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동네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자연 속에서 혼자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 제가 한 6살, 7살 그때쯤에 장기에 푹 빠졌어요. 장기.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혼자 일어나서 장기판을 들고 장기알을 들고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문을 두드린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장기를 두고, 아니면 마을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장기도 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장기를 두면서 막 돌아다니냐고, 신기하다고. 그리고 또 혼자서 막 개울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막 위험하지 않았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6살, 7살짜리 애가 혼자 이제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하고도 대담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질문의 본질로 돌아가서 네, 이러한 어렸을 때 이런 자연에서의 경험이 네, 저는 아주 희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도시에서 큰 친구들도 많고, 사실 뭐 시골에서 컸다고 해도 저처럼 이제 뭐 강아지랑 뛰놀고 감자 이 캐고 나이에 네, 뭐 더더군다나. 깨 털고 모내기 하고 이런 경험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에 이런 걸 품고 살았어요. 아, 나는 정말 시골에서 컸고 난 정말 희귀한 경험을 했고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잘 컸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네, 저의 삶에 이런 자존감을 지켜주는 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딴지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런 경험을 하면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도시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이제 시내로 가면 보통은 그래 쟤는 시골 살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네들과는 좀 다른 친구가 들어왔을 땐 보통은 배타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약간 외부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배타적인 느낌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좀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상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반대로 작동해요, 그게?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난 시골에서 왔으니까 도시에 대한 걸 잘 모르고 뭐 키오스크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막 배달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소외되고 이제 그러기 마련이겠죠. 근데 저는 약간 사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시골에서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저도 딱히 도시 애들과 어울리는 것에 도시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전혀 뭐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말해주면서 야, 너희 감자 캐봤니? 이러면서 너희 아침 하루의 일과를 달걀 꺼내는 걸로 시작해봤니? 이런 소위 말하는 썰을 풀면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으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러한 오히려 독특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예. 또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래서 조금 큰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큰 세상, 더 큰 세상. 혹시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닐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중학교 1학년이 제가 알기로
최초로 자유학기제가 적용된 학년이 저희 학년이었는데요. 사실 자유학기제 때 제가 공부에 좀 집중을 안 하고 이제 많이 놀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어느 순간 이제 팽팽 놀기만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놀기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지? 그러고 이렇게 재밌게 살다간 내 인생도 재밌어지는 거 아닐까? 내 음. 미래가 재밌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약간 자조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기숙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2라는 나이에 가기엔 조금 어리긴 빠른데. 한데 예. 이제 겨울방학 동안 한 달 정도 진행하는 그런 기숙학원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맞죠 또. 강원도에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어. 경기 외곽 지역에 좀 이천, 양평, 맞아요. 광주 외곽에 이런데 많아. 그래서 한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이런 게 있다. 혹시 가서 공부하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 나는 지금 강원도 시골에 사는데 서울 애들, 뭐 도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와보고 정신을 차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특이하다. 네, 그렇게 기숙학원을 가게 됐고 이제 가서 도시의 친구들을 보게 됐죠.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저는 그때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고 있고 그냥 친구가 그때 저는 그 책을 처음 봤는데 막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수학 원. 그래서 음. 그때 저는 수학 1학년, 2학년, 1학년 1학기 이렇게 몰랐는데 수학 원이 뭐야? 근데 이거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여서 아무래도 조금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인데 조금 멋있게 느껴지면서도 좀 약간 뒤처지는 느낌 이런 걸 받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충격을 한번 받고 약간 나는 우물안 개그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양양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도시로 가니까 이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이제 외고를 붙고 나서 외고를 가기 전에 이제 외고 애들 공부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한번 가서 열심히 배워야겠다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이제 기숙학원을 갔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경험으로 사실 외고에서도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했었는지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요. 외고긴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친구들만 모여있는 외고 고등학교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적고 그리고 강원도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도시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딱 사교육의 메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대치동. 대치. 그래서 그때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한테 그때도 그냥 문득 전화해서 아빠 나 이번 여름방학에 대치동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 고시원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시원 끊어달라 해서 음. 무작정 상경을 해서 한 달 동안 정말 고시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평, 1.5평 이런 딱 침대와 책상만 있는 그런 방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사실 외로웠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거의 어느 날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아니면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있을 정도로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배우고 느낀 건 제가 사실상 거의 평생 시골에 살다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을 간 게 서울에서 산 거는 거의 최초였거든요. 서울을 그때 왔다 갔다를 한 번, 두 번 하긴 했지만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산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 환승하는 법도 이제 잘 하고 처음에 지하철 타면 이제 환승하는 법 모르고 막 길도 헤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좀 도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서울을 가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롯데타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높지? 이러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이제 뭐 10시 이때쯤 되면은 도로에 이제 학부모님 차량이 쫙 서 있고 학원 셔틀버스가 쫙 서 있고 애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목표를 그걸로 잡았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때 또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사실 그때도 조금 놀랐던 게 있는데 제가 독서실을 끊지 않고 그냥 집 근처 고시원 근처에 있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이제 꼬마 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고2였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이제 고1 수학을 풀고 있어서 아 역시 대치동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자극제도 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저는 큰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계속 뭔가 더 큰 세상,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왠지 공부할 때 한 번 정도 슬럼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말고 진짜 좀 세게, 이게 내가 막 나 스스로도 좀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왔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슬럼프를 느낀 적은 이제 벽을 느낀다고 하죠. 이제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못 풀 것 같은 시험에 나왔을 때 도저히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뭐 수학에서의 킬러 문제 이런 거는 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과연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런 벽을 느낄 때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고 아니면 사람한테 벽을 느끼기도 아, 하는데요. 아,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넘사벽 막 때 이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교 1등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중 한 명이었는데 학교마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음, 책도 잘 읽어, 뭐 음, 토론도 잘해. 근데 공부도 잘해, 학교 생활도 잘해. 음,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학교 당연히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음, 약간 메타 인지라고 하나요? 저의 한계를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고 대신 그 한계까지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성하면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음, 오케이 너는 잘하니까 인정 나도 나대로 잘할게 약간 이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그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킬러 문제는 나한테만 킬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뭐 그거 못 맞춘다고 해서 뭐 엄청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정답률이 한 1%인 문제라고 치면은 그 1%만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으면 뭐 그것도 이제 그거 나름대로 음, 좋은 성적이 나올 테니까 음, 그 1%는 저에게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겨두고 대신 음. 그 1% 문제를 제외하고 다 맞출 수 있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메타 인지를 해가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슬럼프를.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랑 후천적인 노력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여쭤보셨는데 음, 사실 저도 이제 선천적인 점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굳이 숫자로 몇 대 몇 정도를 한다면, 굳이 그냥 한 대충이라도. 선천적인 게 한 6, 7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음, 나머지가 한 3, 음, 4 음, 후천적인 게. 네. 물론 3, 4도 이제 중요하죠. 음, 3, 4로도 충분히 이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선천적인 게 크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맨날 음,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뭐 90점, 음, 95점 그리고 뭐 심심해서 경시대에 나갔는데 상 타오고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음, 그러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대학교에 와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심심해서 토익 시험 보러 갔는데 990점. 그냥 문제도 안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아 이런 유형이구나만 검색해보고 갔는데 이제 990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팽팽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10장짜리 30장짜리 FT를 써오고 아니면 막 전국 경시대에 나가서 금상을 타오고 이런 음, 친구들이 있는데 천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음, 아무튼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도 음,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천적인 영향도 큰 음,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지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학과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교수님들마다도 이제 정의하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교수님은 뭐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룬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은 좀 더 원론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리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공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계, 또 그로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학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토블러라는 유명한 지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지리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런데 가까운 것들은 먼 것보다 더 연관이 돼 있다. 음, 이제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굉장히 당연한 말이고 간단한 말이긴 한데 이제 이게 지리학에서 이제 굉장한 근간이 되는 그런 음, 진리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리학은 이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다. 음, 굉장히 분야가 넓죠. 아무튼 이러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지리학을 전공하시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공을 살려서 가면은 뭐 주로 공기업 같은 데를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산림청, 국토부, 국토연구원 이런 음,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GIS라는 분야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몇십 년 사이에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지리 정보 체계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 뭐 음,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음, 이런 지도를 만드는 시스템이 각광받고 음. 있어가지고 이러한 분야 쪽으로 가시는 선배들도 네,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리나 공간에 그러면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한번 오면 좋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리랑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 경제 지리, 역사 지리, 정치 지리, 정치 지리 이제 지정학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관광 지리, 음, 뭐 도시 지리 이런 굉장히 많은 지리 분야들이 있어서 일단 지리나 공간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세부 전공을 찾아서 가면 되는 그러한 정말 매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이제 마지막 멘트가 될 텐데 본인의 그럼 본인은 어떻게 이 전공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앞으로 어디로 뭐 진학을 하고 싶은지 이런 장래 희망 같은 얘기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리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저의 나라를 사랑하고 저의 음,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저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좀 저희 나라의 저희 고향의 강원도, 양양 이런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국토부에서 일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네, 그런 쪽으로 장래희망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장래희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빨리 실무에 나가서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은 아직 2학년이라서 생각이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저의 관심사를 활용해서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